자, 이어서 유호상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발제가 아주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아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저 책 쓰고 이런 발제문들이 자꾸 나오면 저게 사실은 제가 쓴 것 같지만 이런 발제문을 받으면서 계속 수정된 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죽으면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저걸 또 계속 수정해 가서 나중엔 저게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집단적인 집합적인 저작물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랬으면 좋겠고 발제문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논의 중에 제가 재미있었던 게 할머니의 여름휴가. 기억나죠, 그죠? 할머니의 여름휴가하고 그 다음에 그 김장성님의 그 뭐 제목이 뭐야? 민들레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인간이다. 여기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우리 뭐 사람의 철학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할머니의 여름 휴가에서 보면 할머니를 인간으로 안 보는 건 거예요. 할머니를 뭐로만 보냐면 그렇게 인간으로 안 보고 할머니를 예를 들면 노인으로 보는 건 거예요. 노인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이 발제한 것처럼 빈곤율 1위고 여전히 일하고 있고 우리 박혜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도 아닌 존재, 돌봄의 존재, 사회적인 짐 이렇게 보거나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노인으로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르신이니까 현자이거나 어진 할머니이거나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명품 노인이거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이게 나는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나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고 비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르신도 되고 싶지 않거든요. 또 다른 굴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나이가 딱 됐었을 때 그 나이값을 해야 된다. 나이값을 못 하는 거잖아요. 나이값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연령 차별주의 그래. 연령을 갖다 놓고 차별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르신이라는 것들도 연령 차별주의예요. 특정한 나이가 됐었을 때 특정한 나이는 일해야 돼. 이것이 이제 연령 차별주의죠. 저보고 아까 왜 이렇게 노인 같아요? 이렇게 할 때 결코 그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어. 노인 같아 이랬을 때 그 노인 같은 게 보통 사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 왜 노인네처럼 됐어 이랬다고. 그게 연령 차별주의.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이 뭘 노인 같아 보니까 하나도 늙지 않았네. 그래 정말 젊어 보이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면 저도 연령차별주의에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좋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나쁘다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연령차별주의만큼 오래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성차별보다도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 연령차별주의만큼 오래된 차별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차별주의는 사람들이 맞서. 인종차별주의에도 사람들이 맞서. 근데 연령차별주의는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선배시민운동은 연령차별주의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노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야. 그럼 난 뭐냐 하면 나는 인간이라는 건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야. 나도 여행도 가고 싶고 아까 그 할머니 보면은 할머니의 여름휴가 보면 나도 여행도 가고 싶고 나도 밥도 먹고 싶고 나도 폼도 내고 싶고 나도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싫어하는 것들도 있고
그 자체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연령차별주의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인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인간이다. 들에 피어도 민들레고 땅에 피어도 민들레고 어디에 피어도 다 민들레인데 마치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갑자기 어르신이 되거나 이 늙은이가 되는 것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건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아까 그 동화가 하고 아까 그 시가 감각적으로 놀라울이 많고 오늘의 주제를 딱 잡은 건가요? 그래서 아까 이걸 가지고 와도 됐나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할 때 내가 외치고 싶어서 잘 가지고 왔다 이렇게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제는 나는 인간이다예요.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가 노인도 인간이다. 이게 선배시민론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우리는 지금 노인이 되는 순간 노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어르신이라고 하거나 연령차별주의의 눈으로 사회적인 짐이나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건. 그래서 선배시민론의 철학의 핵심은 노인도 인간이다. 이게 선배시민 철학이에요. 노인도 인간이다. 그게 이제 철학이야. 철학이지. 그렇죠. 노인도 인간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철학인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배시민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노인도 그랬으니까 노인도 어떻다는 건가요? 나도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취급해달라. 나도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취급해.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아파? 그러면 안 아파. 감기 다 났어. 다리는 괜찮아. 그럼 엄마 아무튼 아프면 얘기해. 그래 끊어. 그럼 노인을 뭐로만 취급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 질병의 프리즘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요새 윤석열 탄핵 사태를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엄마 아파? 이거야. 복지관에 노인들이 오면 아유 어르신 괜찮아요? 아파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가 필요한 물질적 생존적 욕구만 우리가 관찰을 해. 그러니까 아유 어르신 일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꼭 전화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비인간화 취급을 하는 거야. 노인을 보통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나이든 보통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뭔 취급하는 건가요? 하나 비인간화로 연령차별주의. 오로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사회 서비스를 통한 생물학적 돌봄인 건가요. 그런데 선배시민론은 그를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인간으로 우리가 이제 보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가요.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얘기할 게 있어. 자, 나가 있잖아. 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나를 노인이야. 나 이제 노인이 됐어. 노인인데 이 노인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오늘 볼 때 어때면 인접 환경 속에서만 봐요. 인접 환경. 인접 환경은 뭐냐면 노인의 가족, 노인이 살고 있는 거, 노인의 어떤 그 결핍, 노인의 욕구 이런 것들만 봐. 그래서 그 노인의 욕구의 핵심이 뭐예요? 질병과 먹이 활동이야. 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둘러싼 뭘 보냐면 제도를 봐. 근데 인접제도야. 인접제도는 뭐냐면 서비스,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노인이라는 존재는 인접 환경과 인접 제도들 속에서 우리가 저 노인네를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인은 가난한 아들과 살고 있지만, 가난한 내외와 살고 있지만 사실 국가는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접 환경을 넘어서서 보게 되면 내 자식은 가난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식과 상관없이 내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거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접 환경과 인접 관계를 넘어서서
아까 이 구조적인 관계들, 좀 더 관계를 넓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었더니 불평등이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양극화라든가 뭐 이런 관계를 보는 건 거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봤더니 법과 제도도 사실 훨씬 더 뭐가 있냐면 국가 정책 같은 국가 제도 같은 게 보이는 게 불평등에 맞서는 제도지. 여기에 인접 환경에 맞서는 인접 제도는 저 사람에게 빵이 부족하니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 이제 저걸 갖고 뭘 하는 거냐면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자원 연계하는 건 거지. 치과 의사한테 가서 좀 무료로 치과를 해줄 거 아니면 또 어느 저기 뭐 기업에 가갖고 뭐 콘센트라도 무료로 좀 달라 이런 거를 하는 게 유효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을 어디로 갖고 가냐 하면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가져가고 이 문제들은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제도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접 환경을 좀 더 넓혀가지고 좀 더 제도도 넓혀갖고 요 관계에서 이렇게 보는 건가요? 요 관계에서.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노인이라는 존재는 인접 환경과 인접 정책 속에 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까 이런 어떤 그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관계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넘어서서 그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있는 건 거지.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다시 올라갈게.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건 거야.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런 나는 놀라우리만큼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나로 인식하는 건 거지. 이게 선배시민론의 핵심이야.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관계와 제도 속에 나로 존재해. 그렇지? 얘기되죠? 특정한 관계와 제도 속에 존재하는 거야. 자, 내가 이따가 설명했지만 우리 사회복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인접 환경과 인접 제도 속에서 이 노인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렇게 봐. 이걸 제가 사례 관리 그래. 이게 사례 관리의 기본적인 시선이야. 근데 선배시민론은 사회 관리를 하고 싶어. 사회 관리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노인이 가난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서유럽이라든가 북유럽을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하고 사회가 국가가 관리가 된 건가요. 무슨 얘기되지? 그러니까 선배시민론은 이렇게 보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럼 요건 안 보는 거냐? 아니지. 이렇게 다 보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사회 관리를 매개로 한 사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관리의 관점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관리는 어디서 해? 이만큼만 하는 거야. 이만큼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선배시민론의 핵심은 나는 노인도 인간이다. 나라는 노인도 인간이다.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했었을 때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했었을 때 그 인간은 이렇게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내려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 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잘 하는 얘기가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에서 노예가 되는 건 거지. 여성은 여성일 뿐인데 특정한 관계에서 현모양처가 되도록 강요를 받아. 그러니까 그 특정한 관계, 요거 인접을 넘어서서 이런, 이 거시적인 관계들까지도 보는 건 거지. 그래서 요게 계속적으로 패턴화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패턴화된 요걸 갖고 우리는 특정한 구조 속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보려고 하는 태도가 선배 시민론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나이든 보통 사람, 나는 인간이다. 이 인간의 내용이 뭐냐? 이 인간이라는 게 뭐냐? 했었을 때, 선배 시민론은 그 인간은 이런 인간이야. 그 인간은 자기 목소리로 생각하는 존재야. 자기 목소리로 투기하는 존재야. 투기가 이제
투기야, 투기. 던질 토에다가 꾀할 기야. 사람이 여기 사람 인자잖아. 사람이 멈출 지자거든. 사람이 멈춰서서 내가 누군지를 꾀해보는 거야. 나는 누구지? 이렇게 묻는 게 던져서 꾀하는 거야. 이게 투기야. 이게 이제 현상학의 개념인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끊임없이 자기를 투기하는 존재야. 그럼 투기하는 존재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지향성을 가지고 그 지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 이 친구 왔지? 어디 있어, 그 친구? 그 이름 뭐지? 어? 지아. 지아. 지아는 절대로 투기하지 않아. 그렇지? 지아는 어릴 때서부터 지금 제가 8살이 됐거든. 근데 저 지아가 8살이 됐는데 쟤는 16살이 돼도 계속 주인만 쳐다보면서 주인이랑 하려고 하지 자기가 뭘 깨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아가 듣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어. 미안해, 지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을 향해서 투기한다는 게 이게 이제 지향성이야, 현상에서. 지향성. 어떤 것을 지향하는 거지, 그걸 향해서. 자, 우리가 인간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어. 자기의 개성과 고유성과 이런 거, 이게 지향이야, 일종의. 나는 뭘 해보고 싶어. 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저런 욕구를 가지고 저렇게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던져서 꾀하는 거. 이게 이제 투기 개념이고, 이게 지향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인간이야. 근데 나는 어떤 인간이냐면 끊임없이 저런 지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거지, 이렇게.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 거지. 그게 의식화야.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떠한 의식을 갖는 거지. 근데 그 의식은 어떤 거냐? 나는 지향적인 존재고 그런 지향적인 존재는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의식화요. 이게 되죠? 이게 되죠. 자, 그러면 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철학이잖아. 철학은 요거야.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선배 시민론으로 오게 되면 나는 나이든 보통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다. 이런 건 거지. 난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살 거야. 이게 지향이야. 내 지향성을 갖는 건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라 했냐면 요쪽은 권력 관계고 요쪽은 권력 관계고 정책이었잖아. 여기 이제 정책이야.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특정한 구조 속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라 그랬잖아. 이걸 그대로 보면 정책이고, 이제 아까 국가의 정책이라고 쳐.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어떤 관계니까 여기 관계야. 이 권력 관계라고 쳐요. 권력 관계. 자,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어떤 철학,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런 철학을 가진 나는 늘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어떠한 정책, 특히 이걸 아까 국가의 정책,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 근데 어떤 관계냐면 특별히 권력 관계야. 권력 관계 속에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권력 관계들 속에서 저런 지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도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 관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런 국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프락식스 그래요. 프락식스는 뭐냐면 끊임없이 의미를 물으면서 저런 지향을 실현하려고 하는 행동인 건가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우리가 정치 그래. 그러니까 프락식스는 일종의 제가 얘기하는 프락식스는 정치야. 특정한 지향성을 가지고 그 지향성을 제도로 실현하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것은 뭐냐면 프락식스하는 존재야. 다시 말하면 가장 인간적인 존재는
정치하는 존재지. 정치하는 존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그 인간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하려고 하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락시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는 의미를 물으면서 이런 것을 지향하는 행위. 이런 게 프락시스예요. 이 프락시스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치야. 정치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우리 제도 정치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프락시스를 우리가 정치라고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됐죠? 됐지? 우리가 노인도 인간이잖아? 노인도 인간이야. 근데 그런 노인이 인간이 되려면, 그러니까 인간이 되려면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데 관계 속에 있잖아. 그래 나를 둘러싼 촘촘으로선 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려면 그 인간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조직된 시민이 돼야 돼. 그냥 인간이야 하고 혼자서 나와봤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시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조직된 그랬잖아. 조직되는 또는 조직하는 시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인간은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예요. 인권 선언. 인간은 어떠한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천부 인권이 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부 인권은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뭐라 하면 천부 인권은 이거야라고 규정을 해. 지금도 지금 윤석열 이 탄핵과 관련해서 누가 판결을 해줘야 되냐면 재판관들이 판결을 해줘야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6인 체제니 9인 체제니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졌어. 그럼 천부인권이 도대체 뭔데 했었을 때 이거야 라고 규정해주는 존재가 시민이야. 시민이라는 것은 인간의 천부인권을 구체적으로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야, 이게 시민이.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자유권을 가진 시민, 재산을 가지고 납세를 하는 사람만이 시민이야. 주로 남성이었고, 그다음 좀 지나니까 남성 노동자들도 다 포함하고, 좀 더 지나니까 여성들도 포함하고,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 지하하고 식물도 그들이 권리를 가졌다고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생명권 같은 거 들어오고.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넣자고. 옛날에는 외국인은 노예로 취급했단 말, 아리스토텔레스 이럴 때만 하더라고.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고 그 인간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냐면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 근데 그 인간이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는 누군데, 그리고 인간은 누군데 했더니 납세를 하면서 투표권을 가져야지 시민이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구체적인 권리와 구체적인 주체를 규정한 개념인 건 거예요. 제가 이제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야. 언어는 존재의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언어 속에 우리가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언어 속에 우리가 사는 건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뭔데 했더니 천부인권의 존재야. 그래? 그런데 그런 인간의 천부인권은 구체적으로 뭔데? 그거는 이러이러한 거고, 그걸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시민인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민은 뭐를 규정하냐면 인간으로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관계 속에서, 특정한 제도 속에서 가져야 될 권리가 규정된 거, 의무가 규정된 게 이게 시민이에요.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게 시민이야. 시민이야. 나는 어떠한 인간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가져야 돼 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관계 제도 속에서 가져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시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민은 혼자서 내가 시민이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 그게 안 되거든. 그 관계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된 또는 조직하는 시민이 돼. 이게 이제 힘이지. 우리가 권력이라 하는데, 권력은 나의 생각을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시민들은 놀라우리만큼 혼자서는 안 되는 건 거예요. 조직하는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는 조직된 시민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내가 노동자들이 들어가면 뭐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된 또는 조직하는 시민들이 되는 건 거예요. 이건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건 거지. 이게 의인화된 시민이야. 우리는 늘 그렇게 의인화된 시민들로 가져서 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시민이 돼야 되고 조직을 가져야 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 나는 시민이야. 나는 인간이요. 그럼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나는 특정한 시민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하는, 특정한 또는 조직하는 시민으로 존재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조직화에 기반한 사람의 조직화. 근데 의식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조직해? 내 생각에, 나는 시민이야, 인간이야.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진 내가 홀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조직화에 기반한 사람의 조직화. 그래서 아까 CO 방법론이 의식의 조직화보다는 사람의 조직화에 굉장히 특화된 조직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한다. 그게 알린스키고. 그래서 알린스키의 사상은 볼 때 좀 형편이 없어. 근데 알린스키의 현장에서의 조직론은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조직화라는 것은 나는 누구냐.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거냐. 그리고 어떤 인식론을 가질 것이냐. 어떤 존재론을 가질 것이냐. 이게 이제 의식의 조직화야. 그럼 그런 의식을 가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 거, 어떤 권력을 가질 거냐. 이랬을 때가 이제 우리가 이 의식의 조직화에 기반한 사람의 조직한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노인도 인간이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노인도 조직하는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인도 조직하는 시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인이 조직하는 시민이 될 때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있어. 왜 재미난 게 있냐면요. 이 노인이 조직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인은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불러주면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갈수록 한국사회 쪽수가 많아져. 노인 조직하지? 노인 조직화야. 노인 조직화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은 쪽수야. 근데 이미 우리는 20%가 넘었어.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화 나오는데, 선배시민협회는 50세 이상이에요. 50세 이상이 되면 뭘 하는 거냐면은 인생 이모작을 고민하거든. 그리고 미국의 은퇴자 협회도 50세 이상이야.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지금 20%가 넘었는데 50세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야. 그래도 쪽수가 부족하면 45세로 낮추면 돼. 그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야. 정하기 나름이야. 무슨 일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50세가 보통 넘으면 노인이다 그래도 선배시민협회 조직 대상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배시민협회 조례를 만들 때 50세 이상이다 했더니 공공에서는 정책을 할 때 정확하게 대상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50세 이상을 다루는 부서가 없어. 그러니까 65세 이렇게 딱 돼야지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도 65세로 간 건가. 근데 이제 시간이 바뀌면 이제 또 바뀌겠지. 자, 그래서 노인은 이렇게 시간과 쪽수가 많아.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인들이 사회권이 절실해져. 사회권은 주거, 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한 사람들이 된다. 왜 절실한 사람들이 되냐면 옛날에는 50대 중늙은이, 60대 상늙은이 이렇게 해갑잔치가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90세까지는 진짜 다 산다고 봐야 돼. 90세까지. 뭐 100살은 그건 여전히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때 90세까지 산다고 봤는데
근데 90세까지 사는 그 기간들 동안 내가 모아놓은 자원들이 거의 없어. 자원이 있는 이 중산층의 사람들도 요새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 꼭 집을 한 채이거나 전세금을 달라고 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교수님 언제 자녀들의 자녀들이 언제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나요? 그랬어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은 자녀들이 옛날에는 취업하면은 돈을 벌어서 애들이 샀어, 이렇게. 그래서 결혼할 때쯤 되면 애들이 20대 후반 되면 내가 이렇게 끼고도 사고 그러는데 요새 청년들은 절대 못 사.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있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취직할 때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돈을 줬는데 애를 낳았어. 그럼 또 어떻게 돼? 손주까지 줘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노인이 됐었을 때 절대로 이 삶의 문제가 90살까지 해결이 안 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그래서 이게 자식 농사를 잘 짓거나 자기 개발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등등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정말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거기에 종사자들의 일자리만 창출되지 거기 참여한 노인들의 일자리는 거의 창출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권, 의료, 주택,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소득 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가 농사를 잘 짓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권이, 이 오늘날 한국의 노인들은 사회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절실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한국 노인의 조직화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80년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노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80년대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유럽도 68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서 노인이 세력화가 돼. 80년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동 들어온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에 지금 산업화 세대로 들어온 노인들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은 훨씬 더 잠재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80년대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도 15%에서 18%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여기는 일정한 정도의 새로운 노년이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이 노년이 어떤 사람들이 아까 민주화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대학도 좀 나온 사람들도 많고, 사회 활동도 하는 사람이 많은 노인들이 오거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노인들이 자동적으로, 그럼 운동이 필요가 없다고. 운동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의식을 조직화해서 사람을 조직하는 게 운동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운동이라는 말이 붙는 건 거죠.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건 거예요. 훨씬 조건이 좋은 건 거지. 그 세대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80년대를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을 옛날에 산업화 세대한테 사회권 하자 그러면 사회주의라 잘하래. 그래서 사회나 보라 그러고 막. 근데 지금은 사회권 얘기해갖고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확 줄었어. 거의 없어. 사회권 얘기할 때. 당연히 주거, 주택, 의료 뭐 이런 것들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노년이 되게 이제 조직화 되게 굉장히 좋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사회권 관련 정책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권 관련 정책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시민교육을 할 것이냐. 시민교육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좀 제안을 하고. 그 다음 아까 노인복지법도 개정된 지가 80년대 초반에 개정되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 다 여전히 돌봄으로 노인복지법이.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막 관여를 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노년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노년 운동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향후에 사회 운동,
사회운동의 주체는 노년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학생운동은 이제 더 이상 되기 힘들어. 학생운동은 되게 힘든 능력주의에 기반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절박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에 뛰어들기 힘든 구조예요. 그 친구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박함을 이런 사회권에서 찾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학생운동은 그렇고 노동운동도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이 이익집단운동으로 많이 가버린 건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것도 기업별 노조라든가 끊임없이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양극화 뭐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간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요한 안건들이 뭐였냐면 참여라든가 이런 시민권, 소위 얘기하는 자유권 운동, 언론, 출판, 집회, 열사 이런 운동들 속에 있다가 이 소위 얘기하는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많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것을 운동적으로 찾기 쉽지가 않은 구조들 속에서 가장 자기 문제가 절박한, 사회권이 절박해지고 이런 운동을 찾는 게 노년운동이 아닐까 싶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서 이 가능성들이 여기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이런 존재, 나는 인간이다. 이게 선배시민운동의 핵심적인 지향이야. 노인도 인간이다. 이게 핵심적인 지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배운동의 세력화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나는 시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조직을 해야 된다. 조직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랬을 때 이게 선배시민협회가 이제 일종의 그런 조직으로 보는 건 거지. 선배시민협회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려면 내가 이런 인간으로서 살려면 조직화해야 되고, 그럼 조직화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거 기억나시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관계 속에 있고, 이런 관계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려면 국가 정책을,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답게 살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변화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조직화는 의식의 조직화에 기반한 사람의 조직화인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화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엄격하게, 실천은 유연하게. 원칙은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선배시민론의 핵심적인 것은 굉장히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저 글을 썼고, 그리고 저 글이 대중서거든. 노인들도 읽으시고 이래야 되니까 대중서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이론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좀 더 지금 제가 얘기한 좀 깊은 고민들이 좀 담긴 이론서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론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엄격하게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회권, 시민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모토예요. 그래서 의식의 조직화는 나는 인간인데 인간답게 살려면 시민이고, 그러려면 시민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의 핵심이 사회권, 생태권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자각하고, 그러려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권리를 가진 내가 나 혼자서는 존재하는 세력으로 조직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 내 공간에서 나다운 조직들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관점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들 속에서 이제 요새 제가 아까 그 뭐죠, CEO 방법론이나 뭐 이런 맥락이 이제 이 속에 있지. 이거 이제 다 요 속에 있는데, 그런 방법 속에서 제가 요새 이제 사회 관리를 좀 나누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사례 관리와 사회 관리, 이걸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비교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사례 관리는 뭐냐? 사례 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접 환경과 인접 제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회 서비스 제도들 속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야.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사회복지사야. 사회복지사. 대상은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노인이야.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노인. 그러니까 내가 사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례 관리야. 사회 관리는 뭘 것 같아요? 주체는 누굴 것 같아요? 사회 관리의 주체. 국가? 구시민이야. 이거는 사회복지사와 또는 활동가도 좋아. 와 클라이언트. 이 주체고 대상이야. 그죠? 여기는 뭐냐면 주체가 뭐냐면 시민이야. 대상은 뭘 것 같아? 네? 국가야, 국가. 국가와 사회야. 그러니까 시민이 국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 관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주체와 대상이잖아. 주체와 대상이지. 그게 대상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민에서 사회복지사는 뭐예요? 사회복지사는 시민이야.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뭐가 돼? 시민이야. 둘 다 시민이야.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복지관에 온 당사자도 둘 다 시민이야. 그럼 요 사회관리는 뭐냐면 요 둘이서 뭘 깨닫는 거야, 함께. 우리가 인간이구나.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시민권을 자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선배시민협회나 이런 걸 조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 이제 같이 사회와 국가를 관리하자. 그래서 요 둘의 관계는 동료가 되는 거야. 요 둘의 관계는 동료가 되는 거야. 토론하는 동료지. 요 둘의 관계는 돌봄의 주체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내가 가서 그분들한테 당사자주의로 물으면 안 돼. 왜 물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오염되어 있다고 지금 어떻게 오염되어 있어? 억압적인 상황들 속에서 태극기 부대가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묻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중 추수주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왜 가르치려면 지도 오염되어 있거든. 그래서 프레이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당사자주의가 아니야. 당사자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넌 날 따르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 전략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건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비판하는 게 당사자주의야. 그 당사자한테 물으면 안 돼. 그 당사자와 비판적으로 토론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복지사는. 나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거지. 그리고 당사자도 함께 배우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이요. 배움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하나의 방향들 함께 잡아 나간다. 여기 프레일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 진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건 거거든. 이게 급진주의자야. 이게 라디칼리스트야. 진리는 끊임없이 함께 찾아간다는 게 라디칼리스트인 거야. 진리는 활동가가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쟤한테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프레이릭에 있어서는 당파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리는 현장에 있다. 현장의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맹동주의가 돼. 대중 추수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이리는 이 둘의 관계, 사회복지와 시민의 관계가 서로 시민 되어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건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국가를 관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인접
환경이 있고 인접 제도가 있어. 이게 서비스지. 이렇게 되었던 내가 이 인접 환경에 넓어서서 구조적 관계를 보는 건가, 이렇게. 불평등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제, 보는 거지. 사회 관리는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 사회 관리하고 사례 관리의 관계는 뭘 것 같아요? 사회 관리를 하려면 사례 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관계가. 사례 관리 안에 사회 관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사례 관리 안에 사회 관리를 집어넣는 거. 뭔 얘기냐면, 제재의 아빠가 제재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보면 혁띠를 빼갖고 때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한테 가서 상담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한테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등장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제재의 아빠가 제재한테 너무 잘해. 그래서 왜 제재한테 잘할까 봤더니 제재 아빠가 실업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인접 환경과 인접 제도를 보게 되면 문제의 원인은 아빠의 문제인 건가요? 그치? 그래서 아빠의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가족 역할이나 가족 지지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아빠의 실업이 문제인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례 관리를 하지 말라는 거가 아니라 사회 관리의 눈으로 사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례 관리를. 사례 관리의 눈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건 뭐냐면, 뭐 그런 건 다 맥락에서 듣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자나 안 자나 일부러 그런 건 거냐.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잘 하는 얘기지만, 건강 관리가 고민인 사람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그래야지 자식들한테 부담이 안 되지. 이렇게 왔어. 그럼 사회복지사가 그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 사례 관리를 해줘야 돼. 취미, 여가 이런 걸 아까 해줘야 되잖아.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좋네. 몸도 좋아졌고 막 그러면 어르신 우리 건강만 지키지 말고 지역사회 건강도 한번 챙겨볼까요? 지역사회 건강이 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 그건 저도 모르죠. 뭘까요? 그럼 우리 지역사회 나가서 사회체육시설 한번 좀 둘러볼까? 미세먼지가 문제니까 미세먼지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캠페인을 할까? 노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사례 관리도 하지만 어떻게 돼? 사회 관리도 나서는 건 건가요? 근데 그래서 플라스틱 수거 이러다가 떠나자면 근데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될까요? 대기업이라든가 자본주의가 이대로 우리가 가갖고 우리 정부 정책도 한번 펴면서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자선형 실천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구조나 이런 걸 보면 권리형 실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사와 그 참여자가 사회관리의 눈으로 보면은 사례관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향성을 갖는 건 거지. 근데 내가 사회관리가 없어. 관점이 없어. 그럼 계속 노인이랑 같이 오늘은 이체주 했으니까 다음에 2단계 이체주 하고요. 그 다음엔 어르신 이번에 바둑도 한번 배워보실래요? 계속 취미 여가로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를 사회 관리의 눈으로 하라는 건가요. 바리스타를 배울 때 어르신이 바리스타를 배우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청년들 만나서 무슨 얘기해? 그 한번 들어보죠. 청년들 무슨 고민이 있나? 그랬더니 취업 얘기하고 저출산 문제 얘기 막 그래. 얘들 고민이 많네? 이러면서 청년 세대를 이해하는 건데, 그런데 이 커피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바리스타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커피의 역사도 한번 공부해 볼까요? 공정무역도 한번 해볼까요? 그 사회 관리 안에 뭘 넣는 건가요? 사회 관리를 넣는 건 거지. 요게 제가 얘기하는 바에 요렇게 볼 때 요렇게 보는 게 다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본 대로 사회 관리하고 사회 관리가 굉장히 다른 건 거지. 그래서 사회 관리는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사회를 관리하는 주체로, 인간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향성을 함께 하는 인간으로 하려는 게 이게 사회 관리야. 그러면
사례 관리의 문제의 원인은 뭐겠어요? 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가족이야. 인접 환경이 문제라고 보는 거지. 사례 관리 여기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 관리는 개인과 문제를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지만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사회의 맥락들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이 이번의 맥락도 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실천도 어떻게 되겠어? 실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는 마을에 나가기는 나가. 마을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마을에서 쓰레기 줍기만 한다고. 환경 캠페인에도 환경에서 쓰레기 줍기만 해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기까지만 가는 건가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쓰레기 줍기를 넘어서서 어떤 비판적인 활동, 정부 정책적인 활동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취미여가 그래서 나가다가 이게 마을 만들기를 하더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죠. 명품 노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배시민 노인. 명품 노인이 먼저 지혜와 경륜을 가진 노인이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로 마을 만들기를 하더라도 마을의 근본적인 불평등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 막 문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을 만들기를 큰 사회론 그래. 빅 소사이어티 이게 영국에서 나온 보수당의 마을 만들기 전략이에요. 여기는 마을 속에서 사회 관리를 하는 시민들의 형성을 하는 마을 만들기. 이걸 갖고 우리가 스트롱 소사이어티 강한 사회론. 이건 1950년대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스웨덴에서. 이게 이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실천의 전략들이. 그래서 선배 시민론이 사회 관리를 할 거냐, 사회 관리를 할 거냐. 사회복지사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토론하는 동료가 돼서 강한 사회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어르신은 지혜와 경륜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앞장서야 되고 후배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걔들을 끌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질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론과 철학이 다 달라져. 사회 관리냐, 사회 관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CEO론이 이제 들어올 때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도 조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조직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에 엄청나게 사람들 조직한단 말이에요. 막 데리고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의식의 조직하에 기반하지 않으면 사람만 모아놨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닌 건 거지. 의식의 조직하에 기반한 사람의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마을 만들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온 마을 만들기가 전부 다 빅소사이어티의 마을 만들기예요. 제3의 길의 마을 만들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론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아까 이런 프락식스 없는 프랙틱스를 하는 거지. 그냥 실천을 하는 거야. 프락식스 의미를 모르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튼 제 얘기는 선배 시민론은 이 사람들, 노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권이라는 것이 결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존재자들이고 쪽수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식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무리군이고 그래서 마나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트라우마적 사건 이런 얘기, 트라우마적 사건. 세대가 어떤 의식을 가질지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적 사건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은 어쩌면 일종의 이
이 뭐랄까 좀 능력주의 같은 메리토크라시 같은 건 거고, 그다음에 젠더 갈등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보수화된 트라우마적 사건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이제 노년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민주화라는 트라우마적 사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진보적이고 늙었다고 해서 보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대론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제 처지가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주의를 거의 맹신은 아니지만 거의 근간으로 삼거든요. 거의 위험하다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장애 당사자로서 이제 장애 당사자주의를 왜 주장하는지를 제 입장으로 이해를 해보면, 비장애인들이 아무리 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 뭐 해도 그 장애인들이 처하는 처지나 상황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수님은 그러니까 장애 그걸 떠나서 당사자주의가 위험하다 하시니까 그럼 지금 난 이때까지 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제가 장애위원이 돼서, 저는 뭐 어찌됐건 장애인은 아니니까 들어가서 발언하는 것과 나는 정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막 그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장애인도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당사자주의에 적합하겠느냐, 이런 질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단순히 어떤 그 신체적인 뭐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의식하의 문제인 건 거지. 근데 이제 당사자주의를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모른다. 저는 모를 수 있지. 그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해는 모르지만, 하지만 장애인 자체가 얼마나 자기 개발이라든가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람들이 많아요. 닉 부치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저 같은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한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당사자주의가 그 의식화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맞지만, 장애 당사자주의에 있었을 때 빈민은 빈민이 얘기해야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이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 빈민이나 장애인이 어쩌면 아까 이 지배의 헤게모니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항상 불만인 게, 아까 말한 닉부치치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상욱 교수님이라고 서대 교수님, 그분은 움직이실 때 4명이 움직이거든요. 저는 저 혼자 움직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되고, 그러니까 쇼윈도 형태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자꾸 부각을 하니까, 지금 저희 선배 시민론에도 아까 그 소비층하고 극빈층 이렇게 양단으로만 나오는데, 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표적할 수 있는, 타겟팅할 수 있는 게 중간이 돼야 되는데 극단이 되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당사자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 보는 당사자와 요렇게 보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당사자 그 자체가 저 관점에서는 쟁점이 아니라 의식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당사자주의,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복지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 거론하고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의식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대중추수거든.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아까 이런 구조의 문제를 오히려 잘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못 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게 이런 건 거다. 이제 이런 얘기. 또 질문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나는 인간이요. 인간은 시민으로 조직해야 되고, 시민은 조직으로 조직돼야 되고, 그래서 알린스키 핵심은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에 저는 아주 기초적인 조직을 학습 동아리라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라는 것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요. 의식화를 의미하는 거죠. 학습이라는 것은. 의식하는 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읽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습은 책을 놓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 학습할 수 있죠. 습학할 수도 있네요. 습학. 습학은 뭐냐면 내가 복지관에 갔더니 사람들이 건강 동아리 하더니, 그럼 우리 건강 책임이 뭐라 할까요? 토론해갖고 밖으로 나갈까요? 이게 습이지, 이게 먼저. 내 공동체에 참여하고 비판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게 선배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이 됐습니다. 이게 습학이지. 그러니까 학습,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유연한 얘기요. 내 공간에서 나답게 원칙을 넘게 실천을 유연하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직을 일상적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세상 읽기를 해야 된다. 세상 읽기. 세상 읽기의 핵심은 내가 누군지를 읽는 건 거예요. 아까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시민으로 존재할 때 인간답게 산다. 근데 시민으로 존재하려면 권리를 알고 조직된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게 세상 읽기예요. 세상 읽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 만들기를 해야 된다. 세상 읽기하고 세상 만들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좋은 공동체에 대한 상상은 뭐냐?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서 뭘 해야 될 거냐? 끊임없이 이제 세상 만들기는 조직 만들기와 함께 가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프락시스를, 여기 이제 정치이지, 이게 정치. 정치를 쭉 하면서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빵과 장미가 있어야 된다. 장미가 있어야 된다. 빵과 장미는 이제 의식주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 빵과 장미. 그리고 빵과 장미가 있으려면 끊임없는 광장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에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목소리로 우열이 아니라 차이로 인정받는 그런 광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 거고. 그리고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들 속에서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 그 사회는 배 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사회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지향인 건 거지. 지향이고, 그 지향에 아까 CO가 하는 역할들이 여기죠, 여기. 프락시스의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종의 존재론인 거지. 인간의 존재론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추상적인 개인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추상적인 개인은 반드시 시민이라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힘을 가지려면 조직으로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묻는 거지. 그래서 요런 지향성들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는 게 차평강이야.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은 이제 이런 건가요?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건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소멸시키려고 할 때 늘 문제가 생겨요.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데 갈등을 소멸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 소멸과 갈등 관리의 차이는 뭐냐면, 갈등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는 다 틀렸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이걸 이제 푸코는 뭐라고 하는 걸 진리의 정치 그래. 진리의 정치. 진리의 대문자 틀었어요. 진리의 정치. 이 진리의 정치는 프레이리에 의하면 좌파들도 진리의 정치라고 우파들도 진리의 정치를 한다. 프레이리의 그 페다고제 이제 읽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일 위험시 여겨. 똑같다고 봐. 우파들은 현재가 자기네들의 진리가 완성된 세계를 보고, 좌파들은 미래가 나의 완성된 세계라고 보는 거야. 둘 다 자기네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진리의 정치. 거기서는 뭐가 필요 없냐면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쟤를 소멸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이 진리의 정치들 속에서 끊임없는 무한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단이라는 체제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권이 없는 사회에서
진리의 정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사회권이 없는데. 사회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회권이 있으면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게 용이해. 사회권이 있다면 내가 잘리더라도, 회사에 잘리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사회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서 자기 여가를 많이 갖고 공부도 하고 그래. 그래서 사회권이 있었을 때 진리의 정치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은 사회권이 없는 상태들 속에서 계속 진리의 정치가 작동을 해. 그러면 진리의 정치가 소통의 정치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BOP야. BOP는 뭐냐면 밸런스 오브 파워야. 파워가 밸런스가 돼야지 상대를 무시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세잖아. 그러면 기업주가 노동조합을 소멸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타협하려고 해. 그래서 이게 노사 공동결정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가 커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노동자본 국가가 타협을 해. 이게 소셜 코퍼레티즘이야. 트라이파티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는 진리의 정치는 끊임없이 밸런스 오브 파워, 권력이 일정한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일정한 정도의 균형을 이루려면 개개인들이 최소한 더 사회권에 관해서 빵과 큰 문제 없이 해결할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 공동체 문제 가는 건 거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는 발언권만 줬는데 발언권에 힘 있는 자들이 발언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언권이 밸런스 오브 파워에 기반해서 나타난다면 상당히 정치가 이렇게 진리의 정치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탄핵 정국을 보면서 더더욱이 하게 되고, 그랬었을 때 요지는 사람들이 이쑤시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지는 이쑤시개가 아니고, 요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노년의 삶이 어떻게 시민권이라는 것으로 의식화되고 그들이 밸런스 오브 파워의 세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세력이 사회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훨씬 노동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하고 조직화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저는 노년운동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선배시민 저 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런 화두를 던졌고, 그리고 선배시민 협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치 자체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